안녕하십니까. 에너지11 대표 하영균입니다. 저는 상도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상도록은 2014년도부터 페이스북에 쭉 올렸던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책으로 엮고, 이 속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담기도 하지만은 그 창업하셨던 분들의, 사업하시는 분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상도록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사업을 잘하는 거는 이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일종의 자기가 잘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하는 경우는 자기가 못하는 것으로 망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무원에 있어서의 꽈락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꽈락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사업을 자기가 가장 못 미치는 영역에서 사업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업에 못 미치는, 가장 사업을 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상도록이라는 그 책을 지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경력을 말씀드리면은 사업을 살려보니 한 6, 7개 정도 해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 성공한 사업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지금 살아남은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책도 한 4권 정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4권들 지으면서 결국은 제가 목적으로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또는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자기 창업을 해나가는데 문제없도록 만들어주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도록을 지을 때 했던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뭘 전공했냐면은 곤충학을 전공했어요. 사람들이 곤충학 전공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곤충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내에서의 곤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제가 이제 중심적으로 본 거는, 곤충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인간과 대비했을 때 가장 마지막 경쟁자로 남아있는 생태계에서의 그 생물 집단으로 보는 게 곤충이거든요. 근데 곤충은 한 3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진화입니다. 그 공진화라는 거는 환경과 곤충 본체의 그 진화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곤충과 곤충 간의 먹이 사슬에 의한 경쟁도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곤충들을 보면은 이 생태학에 보면은 니치 공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치 공간 뭐냐면은 그 곤충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의 공간,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니치라 그러는데, 그런 최적 생존 공간이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벼 같은 걸 기르잖아요. 그 벼를 보면은 곤충이 딱 타면은 한 20가지 종류의 곤충이 나타나요. 그런데 뿌리부터 시작해서 이삭 필 때까지 다양한 형태의 곤충이 각각의 동일한 벼라는 그 벼에서 생존하는 곤충이지만 한 20가지 정도가 전혀 다른 형태의 곤충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걔네들은 생존해 나가는 거죠. 그것처럼 최적 공간이라는 게 남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업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사업 영역, 그걸 찾아내고 그 영역에서 뭔가를 이루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은 최소일의 법칙인데, 이 최소일의 법칙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안 망하지 않은 방법, 즉 꽈락을 면하는, 창업에서 꽈락을 면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냐면 자기만의 상도를 가져야 된다. 상도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경영 원칙을 자기만의 기록한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 내용은 좀 8개로 나눠가지고요. 사업 모델, 연구개발, 마케팅과 영업, 품질과 생산과 품질, 그리고 재무관리 또는 조직 문화, 스타트업, 이런 방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모델은 핵심적으로 보면 뭐냐면,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은 사업 모델이라는 거는 경쟁 전략입니다. 경쟁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뭔가와 경쟁할 수 있는 포맷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과거에는 사업 모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성대로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성대로 창업하는 거, 내가 창업하면 돈이 있으면 창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냥 물려줬으니까 창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친구들이 하자 그래서 하거나,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율을 높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사업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드냐에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시장에는 새로운 경쟁자가 있다. 또 경쟁 법칙을 찾아야 된다. 경쟁의 법칙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게임의 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다르죠. 우리가 이제 포카를 치거나 고도리를 치거나 하면은 고도리판의 룰을 가지고 포카판에 가서 하면은 게임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또 포카판의 룰을 하고 고도리판에 들어가서 치면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산업이든 그 산업 내에 나름대로의 경쟁 전략이 있습니다. 그 경쟁 전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만 되는 거고요. 그 경쟁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석하고 또 그걸 통해서 사업 모델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전략의 핵심은 바로 게임의 룰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만 경쟁 전략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거 소울 사이클이라는 유명한 미국에 있는 이 헬스클럽 그 모델이에요. 근데 이 모델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모델의 핵심은 그겁니다. 정말로 이거는 록스타들이 나와서 완전히 그 분위기를 만들듯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잠깐만 화면을 보면은 For those of you guys who are part of our Soul Cycle community, you know music is everything in what we do every day in every single one of our studios. And so we have created Sound by Soul Cycle, the best music artists celebrating the magic of what we do every day in our studios. And together tonight, we just want to set an intention for unconditional happiness. You're loved by everyone in this world. You are blazing your own trail. You are blazing your own trail. 소울 사이클이라는 거는 일단 기존의 그 비즈니스 모델은 헬스클럽 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서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스케줄에 맞춰서 PT를 하든 뭘 하든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걸 매일 반복하는 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 지겨움을 경쟁 포인트로 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분명히 사람들은 헬스클럽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걸 알고 있고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걸 한 달, 두 달 어느 순간 지나면은 야,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렇게 지겨운 걸 왜 해야 돼? 반복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없애주고자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엑사이팅한 게 뭘까?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 뭔가 이제 집중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공연장처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공연장터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헬스클럽에 리딩하는 그 트레이너가 뭐 해야 되느냐? 록스타처럼 자기 나름대로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헬스클럽은 보통 체육관 나오고 이런 사람들 하잖아요. 체육관 나오는 사람, 그거 훈련받은 사람한테 여기는 전제가 뭐냐면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정말로 그런 분위기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 뭐 연예인도 될 수도 있고, 뭐 안 그러면은 뭐 광대도 될 수 있고, 배우도 될 수 있고, 뭐 직업 다양합니다. 어떤 프로가 되든 상관없이 그 분위기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세웠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분위기를 음악 형태로 바꾼 겁니다. 음악 자체를 완전 엑사이팅하고 그 분위기로, 그러니까 디스코텍에 가가지고 뭐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포커스가 됐냐면은 대부분 나가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그 라이더들이 이거는 이제 사이클 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라이더들의 감성이나 거기다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했다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경쟁 모델을 보면 이게 여기 이 회사의 솔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주된 경쟁자가 누구냐? 지겨움과 싸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죠. 넷플릭스를 보느니 나는 운동하면서 이걸 하겠어.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공연 형식으로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급속도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즉, 목적 자체가 타겟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사례 연구한 것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이키의 경쟁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아디다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키는 경쟁자를 누구로 봤느냐 하면은 게임으로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나이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애들이 나가서 놀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으면, 야외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결국 신발을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안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를 보니까 사람들이 게임에 몰두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나이키의 경쟁자가 누구였냐면은 게임 회사였던 거예요.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나니 기존의 신발 업체라고는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함께 나갈 수 있고 나이키와 더불어 갈 수 있느냐라는 그 경쟁 모델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완전히 나이키 그때부터 그런 전략을 세우고 나서부터 거의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즉 전략적 포인트를 바꾸고 나니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보는 건 뭐냐면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과거에는 그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재밌는 현상이 생긴 것 중에 한 가지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플랫폼이냐?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애플이 어떤 회사일까? 생산 회사일까요? 근데 실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생산을 하지 않아요, 애플은.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밖에 안 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주가를 나고 세계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일종의 그런 생태계를 만든 거거든요. 플랫폼 영역을 만든 겁니다. 이게 애플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고객이 들어와서 이 플랫폼에 들어와야 되겠구나라고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 영역으로 애플의 포지션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아이팟 있잖아요. 아이팟부터 시작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이 플랫폼 중에 국내에서 알려진 게 배달의 민족, 뭐 카카오 프렌즈, 또 스카이프 같은 게 있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미 1조 이상의 판매, 소위 말하는 1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미 팔린 그런 데고, 카카오 프렌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거의 매출액이 4, 5조 정도 되도록 가더라고요. 근데 스카이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플랫폼 개념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시작했던 회사로 보는 게 저는 스카이프라고 봅니다. 스카이프는 에스토니아에 있는 회사예요. 에스토니아라는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에스토니아라는 회사인데 인구가 얼마냐면은 150만 밖에 안 돼요. 그런 회사에서 스카이프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그 옛날에 구연방에서 구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나라입니다. 분리 독립을 하면서 먹고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 똑똑한 애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먹고 살라 그러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이게 온라인 채팅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채팅을 어떤 의미에서 세계 최초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스카이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온라인 채팅, 그 다음에 온라인 이렇게 서로 화상통화, 영상통화, 이까지 발전을 시켰어요. 결국 그래서 이게 MS,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렸는데 36억 달러에 팔렸거든요. 그 정도로 크게 밸류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성공해서 에스토니아에서 성공하면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자체가 뭘로 바뀌느냐면은 바로 그런 IT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어요. 즉, 플랫폼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강화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걸 유지했던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프렌즈가, 카카오가 등장을 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옛날에는 메시지 주고받으면 50원씩, 100원씩 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카톡 한다고 50원, 10원씩 안 내잖아요. 데이터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플랫폼을 하면서 초기에는 그러면 공짜로 해주는데 무슨 그게 비즈니스가 되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매출액이 4, 5조씩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 프렌즈가 저 캐릭터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캐릭터만으로도 몇천억의 수익을 내요. 그 캐릭터 판매부터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카카오 캐릭터 문자 메신저 보낼 때 이모티콘 산다고 사잖아요. 그 비용만.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는 언제 있었냐면은 옛날에 싸이월드에서도 보면은 이모콘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많이 팔고 그랬잖아요. 그 이모콘 도토리 팔아서 싸이월드가 매출액 2천억 했었어요. 그와 똑같은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쪽 플랫폼을 장악하니까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배달의 민족도 배달이라는 영역에서의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획득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배달의 민족의 그 플랫폼은 이미 글로벌하게 돼가지고 다른 나라로 수출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즉, 플랫폼의 방식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애플의 사례를 들었듯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드웨어인데 무슨 내가 플랫폼이 필요냐? 아닙니다. 요즘은 고객 경험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방식으로 꼭 생각을 해야 되는 중에 한 가지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각광받는 플랫폼 중에 한 가지가 줌입니다. 왜 줌은 작년에 가장 떴죠.
어디다 보면은 그러니까 스카이프라는 게 그 전에 있었어요. 분명하게 있는 플랫폼으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줌은 소위 말하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환경으로서의 등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스카이프나 이런 거는 그냥 미팅하거나 서로 얼굴 마주 보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줌이 필요한 이유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강의를 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야 돼. 근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메커니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영상을 주고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즉, 강의 플랫폼을 만들어준 겁니다. 강의 플랫폼이 되기 시작하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과거에 단순하게 무료 채팅이나 무료 화상통화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그 이상의 영역으로 지불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강의나 이런 것들을 즉 유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등장을 하게 돼서 줌이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걸 등장했고 그래서 주가도 10배 이상 뛰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제 줌을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요즘은 이제 온라인 미팅을 하자. 저도 이제 자주 써보면서 처음에는 이 줌을 해보면 처음에는 누가 하자 그래서 이거 뭔가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부터 보니까 상당수 동영상 미팅이나 이런 거를 줌으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네. 초청받으면 그냥 들어가서 같이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방식의 그러니까 과거에 단순하게 그 스카이프 같은 동영상으로 주로 채팅만 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접근이 필요할 때 그때는 줌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줌 이후에 또 등장합니다. 지금 앞에 봤던 소울사이클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소울사이클이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못 모이잖아요. 그럼 같은 공연장치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개념이 뭐냐면 그럼 그 시대에 맞는 또 플랫폼이 있다. 뭐냐? 펠로톤이라고 하는 업체가 나와가지고 똑같은 분위기를 화면상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즉 줌의 이 헬스클럽 방식이 펠로톤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 아니고 즉 플랫폼 자체도 한 단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거 이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고 한 가지가 이제 고객을 알아야 된다. 고객을 안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고객을 안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고객의 욕망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고객의 욕망을 알려고 하면은 그 고객이 어떻게 분화되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욕망이 다르겠죠, 그죠? 그럼 똑같은 고객은 못 두죠. 그러면은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욕망은 또 다르겠죠. 그래서 그 열망을 안다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남자, 여자와 연령을 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런 연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연령이냐. 세대를 그래서 보통 제너레이션 또는 세대라고 구분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많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 이제 제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X 세대. 그 다음에 밀레니엄 세대와 그 다음 Z 세대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가 화두가 되는 집단은 뭐냐면은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왜냐면은 밀레니엄 세대가 80년부터 94년생이니까 대략 한 40살 이내에서 한 30살 중반 그 정도 되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들에게 그 세대가 왜 그러냐면은 이 세대가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집단이에요.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이 사회를 리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에 가장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과거의 트렌드 동향을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그런 세계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모두 다가 하나로 딱 모이는 게 뭐냐면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한데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새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Z세대입니다. 이 Z세대는 이 Z세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고 Z세대가 구매했던 대표적인 좋아했던 브랜드 중에 한 가지가 이 탐스입니다. 근데 이제 탐스는 지금은 별로 안 좋아졌지만은 왜 탐스를 구매했느냐를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게 신발 회사예요. 그럼 당연히 신발 회사면은 나이키하고 싸움이 되겠죠. 그죠? 근데 나이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매출액으로 보면 말도 안 되게 적어요, 탐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도 안 써요. 그런데 탐스에 대한 구매력 선호도를 보니 거의 나이키보다는 떨어져도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 첫 번째로 고민하는 건 고객 경험이 중요했다는 거죠. 내가 탐스는 한 신발 하나 사면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한 군데 딴 데다 팔아준대요. 공짜로 준대요. 아프리카에나 이런 데다가 준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게 구매 경험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것이 내가 구매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치 소비라는 능력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서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해주는 또는 내가 기부했다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경험 공유들이 계속 새로운 Z세대에게 중요해지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Z세대로 했던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 탐스였다면은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조금씩 가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프론 같은 데 구매 경험이에요. 즉, 구매 경험이 뭐냐면 내가 구매를 해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좀 최근에 등장했더라고요. 자, 유튜브 보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마이셰프라고 해서 나오는 광고가 떠요. 그게 뭐냐, 가만 처음엔 제가 몰랐어요. 마이셰프라는 말 무슨 말인지. 보니 이거는 물건을 자기가 구매해서 주면은 그 세트가 다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은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 먹는 거예요. 즉, 집에서 만들어 먹는 간편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경험들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 와비파크 같은 경우는 안경을 파는 겁니다. 안경을 파는데 온라인으로 안경을 팔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 끼워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첫 번째로 구매하는 성향을 뭐냐면은 렌즈의 시각 데이터를 주면은 디자인을 보내줍니다. 그 디자인을 보고 자기 끼워보고 괜찮다 그러면 주문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 디자인 한 5개 정도로 주문해요. 그럼 그 5개 배송이 오면은 그 중에 하나를 끼워보고 선택하고 나머지 돌려보내는 거죠. 즉, 경험하게 하고 그걸 다시 돌려보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안심하고 이 안경을 쓸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세 번째 경우는 에버라인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고객이 사회적 가치가 뭔지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과거에는 유통구조에 대한 우리가 백화점에 물건을 샀어요. 이 백화점에서 샀을 때 이 가격이 얼마인지는 우리도 몰라요. 생산원가가 얼마고 유통마진이 얼마고 이런 걸 알지 못합니다. 한데 이 사람은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물건을 산 게 원재료 값이 얼마고 임금이 얼마고 그다음에 실제 유통마진이 얼마구나. 이런 걸 딱 보여주다 보니까 가장 줄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줄여주고 그 원가를 공개함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내가 새로운 쓸데없는 돈을 쓸 필요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낸 거죠. 네 번째는 고프로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카메라가 달려있거든. 머리 같은 달려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건데 자기가 돌아다니는 이러면은 그 카메라를 다 찍어서 경험을 공유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현장 방문 같은 거 하면 그게 경험이 찍히도록 하고 또 그 유튜브에도 찍히도록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또 캐스퍼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침대입니다. 근데 이건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캐스퍼를 사요. 근데 집에 뭐가 배송되냐? 박스가 배송됩니다. 분명히 침대예요. 근데 박스가 배송됩니다. 그럼 박스를 배송하는 언박싱이라는 풀면서부터 사람들이 그 경험들을 침대에 눕고 하는 경험들을 다 공유해 줍니다. 이게 하나의 히트로 돼서 나는 이걸 캐스퍼를 사서 이런 식으로 한 침대를 자라는 거를 일종 유튜브에 올리든지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거죠.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인데 마지막으로는 이 파타고니아는 미국에서 환경기업으로는 최고의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파타고니아에 가서 경험했던 건데, 파타고니아는 어떤 회사였냐면은, 창업자가 원래는 뭘 만들어서 하냐면은 록클라이머예요. 록클라이머라서 암벽에다가 찍을 박아서 이제 타고 올라가도록 그런 걸 하는 기업을 만들었대요. 그게 이제 그 회사 이름이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회사인데, 그 블랙 다이아몬드 창업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연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바위에다가 손상을 입힌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 차라리 자연과 친화적으로 만들겠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옷은 어떻게 만들어냐? 자연에 가장 친화적인 거는 농약을 뿌리지 않은 순면으로 만들겠다. 또 두 번째로는 폐기물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병 있잖아요. 코카콜라 병을 재생섬유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서 이 파타고니아 재밌는 게요. 한 번 사면은 라이프타임 개런티를 해줘요. 즉, 한 번 산 옷을 버리지 말고, 이제 당신이 원할 때까지 수선을 해줄 테니 입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바꾼 겁니다. 즉, 정말로 환경을 사랑하면은 자원을 과소비하지 말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약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어느 세대의 특정 세대를 이해하고 그 세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그 세대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세대에 필요한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큰 걸로 보면은 경영 전략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제가 경영 전략 공부를 할 때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경영 전략을 잘 세우면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 그럼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잘 짜여진 경영 전략은 사업을 안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경영 전략을 짱을 딱 보면은 이 사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기업마다 다르겠죠. 기업의 규모마다. 또 산업마다 또 다릅니다. 또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경영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변화에 민감해 생존한다라는 거 하는데 경영 전략은 결국은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환경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 환경이 바뀌었다면은 새로운 환경이 되면은 그 환경에 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것을 경영을 해나가는 그 프로세스에 맞는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서 그런 경영을 세워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스코트라라고 이제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창업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저기 있는 스코트라는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이 스코트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어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코트라 락이라는 섬 이름이 영문명이 스코트라 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식 명칭은 한국에서는 이어도라고 불러요. 제주도 밑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걸 이름을 지었느냐면은 이 사업이 뭐냐면 플로팅이라 해가지고 주로 초기에는 뭘로 할 때 썼느냐면은 그 부표를 만들어서 이게 배들이 이렇게 임시로 쓸 수 있는 저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저런 임시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었어요. 저 사업을 초기에 시작했었어요. 제가 초기 할 때는 저거였습니다. 저희도 양어장이나 안 그러면 저런 보트를 정박장이나 이런 데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거로 하니까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돼가 제가 손을 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경영하신 분이 야,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 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나가는데 하다 보니 매출이 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뭘 연락했냐면은 진주에 있는 남강댐에서 남강에서 그 진주 연등축제인가 뭐 그런 등불축제라는데요. 근데 강에다가 부표를 넣는 거예요. 그 부표에 임시로 놓을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걸 빌려줄 수 있느냐. 그럼 자기들은 물건을 판다고 생각했는데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 들은 거죠.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느냐를 보니까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차피 안 팔릴 거면은 우리 빌려주기로 하자. 일주일 빌려주는데 얼마? 해가지고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또 딴 데서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 관공서에서 전국 단위에서 하는 무슨 물가에서 행사하는 모든 관공서에서 다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빌려주고 몇 년을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떡 됐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태양광을 수상해서 설치하고 싶은데 그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요? 그럼 우리 해봅시다. 해서 합천댐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500메가 정도 규모로 합천댐에다가 5메가 정도 규모거든요. 합천댐에다가 그것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한 4, 5년 동안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나니 괜찮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수상대한강 시장을 들어가야 되겠다. 게임이요. 처음에 이거 그냥 요트용 그런 정착장 이런 그런 걸로 갈 때의 매출 규모가 그게 한 10억 정도 됐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니까 한 4, 50억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니 마지막 단계로 지금은 그러니까 수상 태양광으로 바뀌니 몇백억 규모로 시장 규모가 바뀌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그때 만일에 보세요. 중간에 하는데 나는 이거는 어선밖에 안 하겠어. 또는 그거 파는 건 막겠다라고 그랬다면 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렌트를 했더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수상태양으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게 밸런스로 성장하라. 밸런스로 성장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업에는 네 가지의 대표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개발,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생산, 또 영업 마케팅, 재무,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럼 그 네 가지 영역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영역이 뭐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바퀴, 네 바퀴가 차가 달라면 다 같이 다녀야 되는데 한 바퀴라도 어떻게 펑크나걸 하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영역이 얼마나 골고루 좀 커지면 영역이 더 커지면서 서로 상호 시너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시장 규모가 달라진다고, 새로운 방식으로 달라진다. 즉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에 따라서 실패 요인이 결정된다 봅니다.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독일 학자가 만든 그 이론입니다. 이 생물이 보면 생물이 성장할 때 그 생물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게 뭐냐면은 최소율, 즉 비율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그 생명체의 생존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생태학에서는 이런 걸 어떤 사례로 보느냐면은 코끼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뿔소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코뿔소가 있는데 갑자기 집단 떼죽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몰랐어요. 어떤 원인을 조사는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확인된 게 뭐냐면 미네랄 검사를 했답니다. 땅에 있는 미네랄 검사를 해봤대요. 미네랄 성분을 검사해보니 이 땅에는 뭐가 없느냐, 붕소가 없는 거예요. 붕소가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코뿔소는 붕소가 없으면은 죽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에서 생존을 했기 때문에 붕소가 없으니, 붕소가 필요한 양도 많지 않아요. 뭐, 한 2, 3g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코뿔소가 죽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 비율이 낮게, 절대 비율이. 필요한 수량은 2, 3g이지만, 코뿔소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못 미쳤다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 10%, 5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할 때 그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 환경에 대해서 이제 이 생물은 뭐든지 무한정으로 다 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클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 몸도 무한정으로 커질 수 있고 다 있겠죠. 하지만 그때의 환경, 어떻게 뭘 먹느냐, 어떻게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키가 평균 얼마였을까? 생각해 보면 160 정도 됐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대 사람들의 그 평균 키는 170이 넘는단 말이에요. 한 10몇 센치가 차이 나는 출발점이 뭐냐? 환경이 바뀌고 먹는 습관이 바뀌고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진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환경 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환경 저항이 있는 그까지 일종의 올라가는 거죠. 그때까지가 나름대로 공간이 되고 그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 환경 저항이 생기는 그 정도 수준이 결정짓는 요인이 뭐냐? 공간도 있지만 또 그 속에서 필요한 자원의 그런 것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코이 법칙은 뭐냐면은 수족관에 이 물고기를 집어넣으면은 한 25cm 정도 자라요. 그런데 강에 풀어놓으면 이게 거의 1m 이상 자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코이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그 공간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이거 보면서, 뭐 저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제 경험입니다. 뭐냐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자라면은 이런 방식으로 그 물고기가 생겨요. 그죠? 커봐야 한 50cm 정도 될 겁니다. 광어가. 그런데 제가 알래스카에서 낚시를 갔어요. 알래스카 낚시를 해보는데, 처음에 이야기를 또 하는데 얼마만큼 잡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팔뚝만한 광어 잡으면 좋겠다. 한국식 생각을 계속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럼 가자고. 그 낚싯바늘 주는데 손가락 굵기만한 낚싯바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낚싯바늘 이렇게 크게 주냐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크기가 팔뚝만한 거면 그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갔던데 계속 입질을 해요. 물고기 안 올라와. 이유를 물으니 낚싯바늘이 너무 커서 안 되니 우리가 큰 거 잡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큰 거 잡으러 갔어요. 갔는데 물고기를 잡아올렸는데 한 마리 딱 잡아올렸는데 제가 한 30분 걸렸거든요. 근데 얼마짜리냐? 거의 80cm짜리였어요. 두 마리 딱 잡고 나니까 더 이상 잡을 기분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광어가 얼마나 크느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옆에 있는 사진처럼 최고 기록을 보니 거의 2m짜리가 잡힌 거예요. 180kg 2m짜리가 잡혀요, 광어가.
그래서 어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 정도로 큰 광어가 우리나라에 없다. 왜 이런 광어가 잡히느냐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알래스카는 바다 속이 뭐로 돼 있느냐면은 그 알래스카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가라앉아 있대요. 그 빙하에는 미네랄 성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네랄 성분이 광어가 많이 먹기 때문에 생장을 엄청 키우는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즉, 환경적으로 보면은 그 미네랄 성분이 들은 양만큼 큰데 그걸 충족해 주는 게 생기니 이만큼 커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소율의 법칙을 잘 들여다보면은 아,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데 이 부분을 제대로만 만들어낸다 그러면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래의 먹거리를 해야 된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알면은 그만큼 더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보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의 사원을 걸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고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할 때 하나하고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해가지고 배터리 사업을 접겠대요. 배터리 양극재를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당신들 뭐 하려고 배터리 사업을 졌냐 했더니 태양광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왜 하나가 배터리 사업을 졌냐 했더니 배터리 사업은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더 필요하지 않는데 자기들의 핵심 영역을 보니 자기들이 미래를 보니 태양광 사업은 미래는 있다.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고 신재생 산업은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니까. 두 번째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역량을 비교해보니 이게 배터리보다는 태양광 사업이 더 맞는 것 같다. 태양광 사업은 자기들이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데 배터리 사업은 완성품을 만들 수 없다. 라는 게 그들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그걸 하는 데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뭐였을까를 저는 몇 년 동안 곰곰이 굽고 생각해 봤었는데 하나를 딱 찾은 게 뭐냐면은 하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토탈이라는 그 회사에서 뭘 만들었냐면은 EVA라는 소재를 만들어요. 근데 EVA라는 소재가 뭐냐면 뭐 할 때 쓰는 소재냐면은 태양광에서는 태양광 표면에 덮는 필름을 덮습니다. 투명 필름을. 그 투명 필름이 태양광 업체를 만나니까 하는 이야기가 에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EVA로 배웠어요. 뭐냐면은 저는 신발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EVA라고 통해요. 근데 하나는 에바라고 태양광 업체는 통해요.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물질이고. 근데 왜 그랬느냐? 하나가 신발산업에서 거의 30년 동안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그 케미컬을 만들어 온 경험이 뭐냐면은 황변이 생기는 겁니다. 태양을 많이 받게 되면 노랗게 변색이 되는데 그 부분을 나름대로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들이 기술이 쌓여서 태양광의 표면에 들어가는 필름지를 만드는데 황변을 막아주는 그런 필름을 만든 겁니다. 딱 그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하고 있는 수준이 얼마냐면은 하나가 한 35, 6%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자기들이 채찍질로 만든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시장 점유율 그 정도면 딱 하겠다는 거예요.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 필름을 기반화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연동시켜서 그런 정도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가 만들어내는 게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미래 전략을 꿈꾸고 그게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가 전 세계의 1위 태양광업체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거죠. 연구개발 무엇을 만들 것이냐? 연구개발 무엇을 만들 것이냐의 핵심은 사고자 한 사람 마음에 있는 욕망을 알고 그 욕망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면 돼요. 아주 단순하죠, 그죠? 그 욕망을 찾아서 주면 돼요. 근데 그 욕망을 알아내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말로 그 욕망이 뭔지.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에서는 또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생산을 못 쫓으니까 고객의 수요보다 생산을 못 쫓아갈 때하고 두 번째는 고객의 수요보다 생산이 많을 때하고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케팅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고객이 생산 수요가 많을 때는 생산만 팔리죠. 하지만은 고객이 생산이 고객의 욕구보다 넘었으면은 고객이 필요한 것만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살도록 만드는 욕망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발명보다는 발전이 효율적이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뭐냐면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은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라도 좀 집중해서 조금씩 확대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산업에서 그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바라보는 것 중 한 가지 이게 이제 플라이힐 효과라 그래가지고 한 군데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개선시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고객하고 딱 접목되는 지점이 나타나요. 이게 생산으로 접목이 되든 가격으로 접목이 되든 수요로 접목이 되든 그런 지점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그 중에 아까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거는 이 나이키에서 그 배낭 있잖아요. 배낭에 들어가는 에어백을 만든 회사예요. 이 배낭에서 만든 이 에어백을 만든 회사가 처음에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막 하고 할 때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를 만드는데 1인당 생산량을 비교를 해보면요. 1인당 생산량 하나를 만드는데 그 200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가격을 냈어요. 그런데 만들기 시작하고 계속 누적되고 개선하고 프로세스도 처음에는 한 20가지 공정이 있었어요. 그걸 만드는데. 장비도 한 5억 이상을 투자해가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걸 계속 만들다 보니 어느 순간이 되면요. 에어백을 만드는데 3가지 프로세스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필름을 잘라서 그냥 넣고 누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발전하더라고요. 즉, 그만큼 계속 어느 한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집중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극단적으로 효율화되고 극단적으로 고객과 만나는 지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즉, 어느 순간이면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그 변곡점이 생겨요. 그 변곡점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 변곡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가동시키면 끊임없이 그걸로 접근해 들어가야만 이런 게 가능한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 그런 과정이 바로 개선의 과정이다. 또는 그런 과정이다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분석해야 됩니다. 새로운 걸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 분석이 핵심입니다.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 바뀝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바른 게 뭐냐면은 그 다이슨의 헤어드라이기인데 여성분들은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한 50만 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을, 아니 헤어드라이기 우리 한 사면은 비싸도 10만 원짜리인데 왜 50만 원짜리를 사야 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성들에게 딱 물어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좋다. 다이슨이 그럼 왜 좋다는 걸 찾아야 됐을까? 찾아보니 이 사람들은 뭘로부터 출발했냐면 데이터로부터 출발했어요. 뭐로? 헤어드라이기 목적이 머리를 건조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두 가지 상태를 비교해 본 겁니다. 한 상태는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상태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 구멍이 뚫려 있을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발이 손상된 거예요. 거칠거칠해지고. 근데 하나는 깨끗해. 근데 비교를 해보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열풍 드라이어로 만든 헤어 드라이어로 말린 것은 구멍이 뚫리는데 자연 바람으로 말린 것은 구멍이 안 뚫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문제잖아요. 자연 바람으로 말리면 좋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빠른 시간에 빠르게 밟아야 되잖아요. 그걸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다이슨 생각이 뭐냐면은 열풍을 내서 말리는 방식이 빨리 마를 수는 있지만 머리를 손상시킨다. 그러면 반대로 빨리 마르기는 하지만 머리를 손상시키지 않는 자연 바람을 내자 라고 하는 방식으로 만든 게 다이슨 헤어드라이기예요. 그래서 3가지 방향으로 바람이 몰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러려고 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바람을 몰아주려고 하면 모다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다가 엄청난 속도로 내야 되죠. 그래서 다이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공청소기 기술의 모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저렇게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모다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다 기술은 있는데 이걸 어디로 활용할까를 보니 헤어드라이기라는 영역에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발견한 거죠.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 발견한 겁니다. 불만은 창의점에서 출발한다. 불만으로부터 창의력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 불만을 정확하게, 고객의 불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연구 개발을 할 때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 에너지11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하면서 본 고객의 가장 큰 불만은 화재였어요. 즉, 배터리 회사를 만들려고 보니까 가장 지금의 이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문제는 뭐냐면 화재였던 겁니다. 화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러면 배터리를 만드는데
불이 나지 않는 배터리라 그러면 거기 충분히 설득이 당했고 그래서 아직 되겠다라고 본 거죠. 제가 이제 사례로 드는 그 오클리에 있는 그 손잡이는 오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선글라스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처음에 창업할 때 뭘로 했느냐면은 손잡이를 했어요. 저 손잡이는 뭘 쓰는 게 아니면 오토바이 손잡이입니다. 오토바이 보면 미국에는 이게 오토바이 레이싱을 많이 하거든요. 레이싱을 할 때 보면 진흙탕이든 이런 데 들어가 막 레이싱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때 쓰는 손잡이가 가만 보니 이게 이제 원래 이 사람이 창업자가 짐 제나드라는 창업자가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세일즈맨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건 팔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 불만이 뭐냐면은 야 물에 가가지고 수중 경기에 오토바이를 타는데 손잡이가 미끄러 자꾸 틀어야 내가 사고가 날 죽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이는 방법이 뭘까? 그 손잡이를 제대로 개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속에서 안 미끄러지다가 뭐지? 라고 보니까 문어가 빨판을 짚고 이렇게 물속에서 안 미끄러지고 움직이잖아요. 그걸 딱 보고 야 저걸 손잡이에 응용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빨판기를 딱 잡으면은 딱 흡착되도록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야 내가 이번에 개발해가 만들었어라고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보여주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라이더들이 야 정말 좋다 써보자 테스트해보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저 브랜드가 뜨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야 내가 계속 보니까 이 고글이 제대로 안 맞아서 힘들다. 그것도 한번 잘 만들게 만들어줘. 그리고 고글 만들고 그러다 보니 그 오토바이용 고글을 만들었는데 그게 선글라스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의류도 발전하게 되고 뭐 심지어 그런 단계까지 갔던 거죠. 결국에 고객의 불만을 정확하게 이해하니까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발명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그 연구개발에서 중요한 게 없는 걸 만들어라.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세상에서 없는 거 만드는 게 제일 잘 팔리죠. 애플이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놓는 순간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놓기 전에는 몰랐죠. 그런데 애플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내놓은 회사냐? 아니에요. 실제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내놓은 회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블랙베리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블랙베리하고 애플하고 딱 차이가 나는 게 하나 뭐였냐면은 터치 패널입니다. 블랙베리는 자판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근데 애플은 스마트폰 터치로 하는 거였어요. 터치로 하는 스마트폰을 내놓는 순간 세상을 바꾼 거예요. 없는 걸 만들고 그 경험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바뀐 거죠. 저는 그 세상에 없는 걸 물건을 만들어 봤어요. 이게 이제 그 스노보드 타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스노보드 타는 사람들은 그 리프트에 올라가면은 뭐 하냐면은 버클을 막 끼워요. 그러는 거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개발한 건 뭐냐면은 그냥 저렇게 해서 신발을 신었죠. 그냥 저기 끼우고 나서 바로 하면 돼요. 그럼 바로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 개발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타고 올라가는 사이에 이미 딱 신발을 끼워놔요. 그러고 나서 내리자마자 바로 타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앉아가지고 막 저으고 있는 사이에 저는 이미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걸 만드니까 제가 저걸 개발해가지고 세상에 이제 런칭을 했을 때가 96년이거든요. 근데 96년도에 런칭했을 때 97년도에 세계시장 점유율이 얼마냐면 80%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새로운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게 매력이 됐죠. 근데 그 여러 비즈니스가 죽었어요. 왜? 눈이 없었어.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소듐 전지랑 나트륨 전지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누구도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발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케팅 가격인데 어떻게 팔 것이냐. 이제 제가 영업과 마케팅의 차이를 자주 물어요. 사람들한테. 영업과 마케팅 차이가 뭐냐. 영업은 하고 마케팅은 사람들 물으면 영업은 그 마케팅은 광고 홍보하는 거 아니냐고. 그 영업은 그 물건 파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는 프로세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영업하고 마케팅은 프로세서가 반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영업하고 마케팅은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돼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업은 물건을 주면은 뭘 받아요? 돈을 받죠. 그런데 마케팅은 뭐냐면은 돈을 막 써. 그 대신에 고객으로부터 뭔가를 받아. 뭘 받겠어요? 마음을 받는 거죠. 고객의 마음을 획득하는데 그만큼
마케팅이 효과적이지 못하는 거죠. 즉 광고비를 써서 고객으로부터 호감도를 받는 거죠. 그럼 그 호감도가 받아진 작품에 대해서 뭐예요? 영업은 가서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아오는 거죠. 프로세스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그 호감도를 마지막으로 결정지어주는 걸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뭐냐?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팔아라. 브랜드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달려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브랜드 1원칙. 처음에는 브랜드는 무슨 뜻이냐면요. 브랜드딩이라는 말로 쓰였는데 이거는 뭐냐면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도장을 찍어서 소를 구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내 손지 남의 손지를 구분할 때 도장을 찍어요. 그 도장의 의미로 브랜드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브랜드라는 말은 품질이라는 뜻이 됐죠. 그 다음에 요즘은 브랜드라는 말은 신뢰란, 믿을 수 있는.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더 중요한 개념이 생겼어요. 사회적 신뢰라는 거. 과거에는 신뢰라는 게 품질, 가격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미래에는 어떠냐면은 사회적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까지도 같다는 겁니다. 이제 브랜드라 생각할 때 좀 많이 생각해보고 한 가지가 뭐냐면은 블루보틀 같은 경우인데,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블루보틀을 만든 창업자는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그 연주자였어요. 이렇게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이 음악을 하는데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지만 또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바를 뭐 했냐면 커피 장사를 했어요. 길거리 커피 장사. 근데 길거리 커피 장사를 하면서 뭘 했느냐면은 나는 커피를 제대로 마시게 만들고 싶다. 사람들에게. 라는 개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사람들한테 진짜 최고의 이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커피를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들면서 최고의 커피를 제공하겠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따라가지고 한 10분에 걸쳐서 드립 커피를 만들어 주니까 익스프레소는 커피 진실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계속 그 커피 맛에 매료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블루보틀은 정말 천천히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보면은 메뉴는 커피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커피 외에 다른 걸 가능한 빼요. 그래서 특히 빠져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홍차, 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빼버려요. 일부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커피 맛에 집중해가지고 하다 보니 일회용 컵에 안 담아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그 블루보틀에 보면 블루보틀 해가지고 보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보틀을 보여주는데 그 일회용 컵을 안 담거나 또는 엑스프레소 해가지고 빼가지고 물에 담아주고 이런 걸 안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커피에만 집중하는 정말 매니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일종의 그 커피 시장에서 애플처럼 돼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블루보틀에 가가지고 야 우리가 블루보틀 라이센스를 해서 일본에서 하고 싶다 매장을 내고 싶다 하자 그러니까 일본은 해주더래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대기업이 가가지고 야 우리도 블루보틀 한국에 가서 할 때니 라이센스 달라 했더니 블루보틀 노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은 천천히 빼먹고 마시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후사닥 먹고 빨리 마시고 가는 사람들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루보틀 그때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그 최근에 블루보틀이 그 네슬레에 팔렸어요. 5억 달러에. 팔리면서 그 다음부터 단계는 게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 6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보면은 스타벅스나 블루보틀이나 비슷해요. 근본적으로 네슬레라는 회사로 바뀌면서 초기에 가졌던 그 나름대로의 그 의미 이런 것들은 좀 퇴색되긴 했지만 블루보틀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 자기들이 커피 맛에만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브랜딩을 하고 그 신뢰들이 쌓이고도록 만들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길거리 장사를 해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제공할 수 있는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꿈이 있어야 판다. 뭔가 물건을 팔려고 하면은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꿈 중에서 이제 제일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 꿈으로서 가장 큰 꿈을 꾼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꿈을 꾼 사람은 누구로 보느냐면은 손정희 회장이라고 생각해요. 2조 원이나 되는 펀드를 운영해가지고 이번에 그 뭐죠? 쿠팡이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요. 그런데 상장 금액이 얼마냐면은 올해 작년도 결산자를 보니까 4천억이 적자래요. 그런데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는데 시가총액이 얼마냐? 55조예요. 예상되는 그게. 그런다는 거면은 그 이미 그 손정희가 거의 뭐 10매덕 뭐 엄청난 몇 조를 부어넣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10배 정도를 걷었다 그래요. 그거를 많이 상장이 된다 그러면. 그 정도로 크게. 그런 큰 꿈을 꿨기 때문에 적자가 1조씩 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죠. 손정희 회장이 이제 평생을 살면서 그 한 게 뭐냐면은 새 계획을 세웠어요. 20살 때, 20살 때. 뭐냐면은 20대 때 이름을 날린다. 30대 사업 자금을 모은다. 40대 때 최대 승부를 건다. 50대 때 사업을 완성한다. 60대에 경영권을 넘긴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소프트뱅크를 만드는 철학을 정리해버렸어요. 그럼 저게 언제 했느냐? 자기가 20대 때 창업을 할 때 했어요. 그게 대단한 거죠. 자기가 거의 그 10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자기 정리를 한 겁니다. 그 10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자기 정리를 한 게 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손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손자가 만든 법칙과 자기가 손정희가 만든 법칙, 손의 제곱 법칙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를 지금 보면은 한 25자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도천지장법, 정정약질두, 인류공수군, 지신임용엄, 풍림화산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된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손자 봉투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자기가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나름도 정리한 거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그 그러니까 이 손정희가 중요하게 정리한 게 뭐냐면은 7분응선이라는 개념인데 70%가 넘었으면은 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돼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타이밍이 됐을 때 70%가 넘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질러도 되겠다. 가도 되겠다. 그러면은 올인하는 거예요. 전부 다를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걸 몇 번 했어요. 그거 할 때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손정희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이 지금 손의 법칙은 자기 후계자를 기르기 위해서 300명 정도를 지금 뽑았거든요. 그 후계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걸 가르치면서 길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의 법칙은 손의 제곱 법칙은 책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사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케팅은 곧 경영이다. 이제 저는 이거는 좀 기술 개발자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중 한 가지가 기술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기가 제대로 된 기술을만 만들어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사줄 거야라는 환상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게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또 만든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만드는 과정에 자금이 없어서 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부터 팔 거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 팔 거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다 또 완전히 달라진다. 조금이라도 차이 나는 그것 때문에라도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제가 이 사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게 프로틴 바라고 이제 한국에는 요즘 최근에 많이 유행을 하는데 제가 막 미국에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맨날 나눠주는 게 있어요. 보면 프로틴 바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이제 운동을 하거나 간단하게 간식으로 먹거나 해서 뭐 체력을 보강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건데 이걸 나눠주고 먹고 했는데 이게 보면 뭐 복잡해요. 내용도 복잡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우리 한국에 초코바 같은 거 막 나와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은 만들고 나서 이 사람들이 딱 한 거는 하나만 바꿨어요. 내용을 바꾼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딱 하나만 바꿨어요. 보시면은 딱 표장지를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은 아주 문짝만하게 써놨어요. 포장지에다가 계란 흰자 3개, 땅콩 14알, 대추 2개 이것만 들었습니다. 근데 왜 저게 마케팅이 되죠? 고객은 그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고객은 자기 건강을 가장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뭐라는 거냐? 이 속에서 나한테 유해한 게 들었는지 불량스러운 게 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걸 포인트를 찾은 거죠. 근데 그걸 나는 우리 좋은 걸 많이 넣었어요라고 광고하지 않고 뭐 들었는지를 대문짝만하게 표현해서 딱 집으면 뭐야? 보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세계적인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브랜드가 된 겁니다. 고객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바로 만들어낸 거죠. 자, 브랜드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또 팔 때는 중요한 부분이죠. 뭐냐면은 이 브랜드 정신은 결국은 누구냐면은 창업자나 또는 사장의 정신이에요. 사장의 정신이 무엇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장 정신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브랜드는 살아남을지 죽을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만난 브랜드, 세계적인 브랜드 회장 중에서 이제 오클리 회장을 만났었는데, 오클리 회장이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됐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그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사업을 해요? 당신이 왜 사업을 하냐고. 왜 비즈니스 사업의 목적이 뭐냐고. 그냥 단순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make fun, 재밌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excellent product,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세 번째로는 make profit, 수익을 만든다. 이 세 가지가 자기는 모든 기준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성공했죠. 이게 지금 보여주는 화면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좀 전에 나온 그 머리 빡빡 깎은 친구가 제가 이제 오클리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 그때 할 때 회사 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와 있는 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이 건물에 나와 있는 그 그림 보이죠? 앞에 자석 있잖아요. 이상한 자석. 저게 무슨 자석이냐면은 B-52 폭격기의 자석이에요. 조성석 자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 전체를 다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이 정신이 살아있는 엑셀런트 프로덕트라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최고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회장이 뭘 하느냐면은 세일즈 샘플을 할 때쯤 되면은 어디로 오느냐면은 세일즈 샘플 검사를 하러 와요. 세일즈 샘플을 딱 보고 이걸 팔 수 있다 없다라고 결론 줍니다. 근데 팔 수 있다 결론 짓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100m 전방에서 누군가 선글라스를 끼든 옷을 입든 뭘 했잖아요. 오클리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딱 눈에 띄느냐 안 띄느냐. 그럴 수 있는 제품만 판매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보면은 저는 영어 표현으로 보면 번아웃 된다 그러는데 완전히 탈진될 정도 극도로 그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극도의 최고의 제품들을 보여주는 그 극단치가 어디냐라고 보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종의 전투, 전쟁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클리의 사진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건물이 아까 이 사람이 디자인한 거거든요. 이 사람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디자인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데 가보면은 뭐가 붙이자면은 해골 마크 있잖아요. 해적들 쓰는 해골 마크.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사장은 차를 뭐 타고 다니냐면은 그걸 타고 다녀요. 군용 차 같은 햄머라고 혹시 자동차 이름 뭐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햄머 자동차 초기 모델들이 있어요. 군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걸 막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면은 실제 오클리 선글라스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왜 이 선글라스를 쓰냐면은 선글라스 쓰고 있잖아요. 이게 총알이 하더라도 웬만한 총알 같은 경우는 못 뚫을 정도로 돼요. 그럴 정도로 가요. 그 테스트를 해주거든요. 가면은 랩실에 가면은 이제 테스트가 안경 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 오잖아요.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안경을 벗으라 그래요. 그래갖고 딱 꼽아주고 테스트를 해줘요. 그러면 유리가 다 깨지거든요. 선글라스 안경이. 근데 오클릭을 딱 끼워주면 안 깨져요. 그럼 그 자리에서 보고 사람들이 눈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눈으로 보여주는 선글라스 안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경을 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박세리가 선글라스 오클리 안경을 끼고 오면서 골프장에 들어오면서 세계 한국에도 붐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박세리가 광고 모델은 아니에요. 왜? 골프공이 날아왔을 때 눈을 다칠 수 있지. 그걸 끼는 거예요.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유통구조를 고민하는데, 유통구조를 고민하는 거는 실제 유통구조를 별로 고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유통구조를 고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은, 알려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고, 경쟁자가 나와서 모방하기 쉬워도 안 되고, 또는 초기 진입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자기적인 수익 모델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도 안 돼요. 이런 것들 정말 고려해서 초기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기획하거나 같이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 한 가지가 이 골든블루라는 위스키 브랜드인데, 골든블루라는 위스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양주를 마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저게 런칭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상황이 이랬었어요. 마케팅 비용이 없던 거예요. 마케팅 비용이 한 100억 이상을 써야 되는데 한 70억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런칭을 해야 돼. 잘못 런칭하면 그 돈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운 전략이 뭐냐면은 한 군데만 집중하자. 우리 그 주유소 석격 광고도 나오잖아. 한 놈만 팬다고. 이것도 똑같은 전략을 쓴 거예요. 한 지역만 집중하자. 그래서 골든블루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부산 지역만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 마케팅 비용 70억을 부산에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이게는 골든블루가 뭐냐면 36.5도라는 저도수였습니다. 싸게 저도수. 근데 한 군데 집중해서 재밌는 현상이 생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술집에서는 입장에서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많이 파는데 효과적인 게 뭐냐면 40도 이상, 그때는 위스키는 40도 이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40도 이상 술을 파는 45도짜리를 파느니 36도짜리를 파니 사람들이 한 30분은 술을 더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수를 생각하지 않고 술 잔으로 계산하잖아요. 몇 잔 마시더라고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래서 이 지역에서 성공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거의 1,800억 정도 매출을 합니다. 런칭했던 데가 12년도거든요. 12년에 시작해가지고 1,800억 정도 매출을 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1위가 됐습니다. 그때 윈저가 마케팅 비용을 얼마 썼느냐면은 5, 600억 있을 때예요. 그때 1위였거든요. 지금은 윈저를 더 이상 팔지 않습니다. 원래 윈저를 가지고 있던 회사에서. 그 정도로 시장을 반을 반주해 본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뭐였느냐? 집중된 시장. 자기가 1등 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가서 그 시장에만 집중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제 생산과 부진이냐,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생산은 결국 목적은 수익입니다. 효율성에 근거한 수익이죠. 근데 품질은 수익을 줄여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서로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품 개발만 기본으로 제품 개발에만 집중하면은 이런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품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그 제품의 밸류를 높인다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 품질이라는 것은 밸류가 아니라 핵심은 그것에서 수익을, 밸류를 깎아먹는 요소를 줄여든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은 기술로 풀어야 되고 납기는 관리로, 코스트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비용 중에서 객관적인 비용으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코스트를 딱 생각해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비용을 줄이는 것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럼 사람을 줄이려고 그러면 뭐냐? 사장이 모두 다 하면 되겠죠. 사장이 모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필요하죠. 그래서 줄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납기는 스케줄 관리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품질은 기술로 풀어야 된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면 바로 출발은 품질입니다. 이제 이게 휴대폰에 그걸 쭉 1년을 나열해놨는데 보시면은 처음에는 뭐 벽돌만한 무게의 휴대폰이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휴대폰이 작아져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휴대폰의 성능은 높아졌죠. 왜 가능했느냐? 품질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에러도 줄어들고. 대신에 그만큼 기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품질을 잡는 거는 기술이지 품질을 잡는 거는 사람의 눈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반도체나 이런 거 보면 품질을 잡을 때 검사할 때 보면 전부 다 컴퓨터 비전을 쓰거나 이렇게 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공정기술이라고 합니다. 공정기술을 얼마만큼 확보해내느냐. 한국이 공정기술로 상당 수준에 높아져 있습니다. 삼성이 공정기술로 세계를 제패한 거지 제품 기술로 세계를 제패한 게 아니에요. 공정기술을 그만큼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브랜드 파워는 서비스 품질에 달려있다. 이 브랜드 파워가 형성되는데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를 보면은 결국은 서비스 품질은 고객 경험이거든요. 고객 경험을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고객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그 고객들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좀 제대로 성장하려고 하면은 고객 경험들을 얼마나 밀도 있게 해내느냐, 뭐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사례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인데 이 자료에 보시면 여러분들 알겠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표가 뭐냐면은 정시 도착률 보시면은 사우스웨스트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 불만 건수 보면은 사우스웨스트가 제일 낮아요. 즉 그것도 1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업원당 고객수 이것도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순이익률, 매출이익률 그것도 1등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입니다. 모든 미국에 있는 항공사가 적자날 때도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흑자였어요. 근데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저가 항공사다. 근데 광고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광고 문구 이거 이래요. 우리는 땅콩밖에 탑승하면 땅콩밖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도 땅콩만큼밖에 안 합니다. 그만큼 싸요. 거의 50% 정도 수준. 그래서 저가 항공사 모델을 세계적으로 만든 모델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이 고민한 건 뭐냐면, 야, 비행기가 여러 가지 종류면은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 한 가지 모델만 해. 그래서 보잉 747 한 종 기종만 해요. 두 번째로, 그 공항들 보면은 이게 미국에는 한 2,000개 정도 공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붐비는 공항에 가면은 공항에 이게 비행기가 딱 탑승구를 사용하는 그 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높은 데만 해서 좀 변두리 공항, 저가 공항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죽게 되는 거죠. 또 탑승객이 일일이 숫자 맞춰가지고 좌석표 나눠주고 그러면은 그만큼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앉히냐면 오는 순서로 앉혀요. 탑승 순서로. 근데 굳이 뭐 좌석 배치하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짐을 들고 타는 승객 있잖아요. 비용 왕창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주로 타겟이 비즈니스 트래블러라 해가지고 그냥 비즈니스 여행만 하는 사람들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스가 낮은 게 좋잖아요. 코스가 낮은 게 좋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1등한 거예요. 고객이 포커스를 맞추는 고객 만족도가 되는 품질 서비스 영역에다 딱 포커스를 맞추니까 바로 1등하게 되는 그런 경기로 보여줄 거죠. 그럼 6번째 재무 관리인데 결국은 뭐 사업이야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죠? 돈 벌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제, 재무적 입장에서 보면 넌 돈을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파일을 얼마나 키우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파일을 어떻게 자르느냐 달려있죠. 그런 방식으로 보통 키우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익은 내부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프라마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경영진으로 있으면서 일을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순간에 보니까 이 외주업체가 보니까 17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외주업체가 많은데 왜 이렇지라고 했더니 이제 담당자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냐. 그냥 한두 군데만 하면 될 일을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시즌 오다들이 많고 칼라물이 많고 이게 이제 독일 회사인데 그 사출 회사였거든요. 그 사출 칼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다. 여름 시즌에 포커스가 맞추는데 막 생산하는데 이렇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를 줄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뭘까? 그럼 가격도 날아야 되고 외주 가격도 외주 가격 낮춰야 되고 방법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통합시키는 거였어요. 다 묶는 거였어. 그래서 제가 또 조치를 취한 게 뭐냐면은 한 회사로 몰아줬어요. 17개 회사에 나누어져도 외주를 한 회사로 모으고 그 회사의 매출을 키우는 방식으로 갔어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 칼라물들이 만들어진데 불구하고 전부 다 사출물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회사가 나이키, 아디다스, 뭐 리복이든 세계적인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런 회사들 걸 제품을 왔는데 이거를 한 회사를 몰아주니까 처음에는 다들 반대하더라고요. 왜? 저 회사 감당 못한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 해마다 15%씩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그래도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익을 만드는 방법이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영역, 비용에서 그냥 상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한 가지입니다. 금융 지식을 사라. 그 재무는 돈 관리하는 겁니다.
재물로 돈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래서 금융에 대한 이해들을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저도 초기에 금융 지식이 너무 없었어요. 돈 버는 것만 알았지 금융 지식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융 지식이 없으니까 정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당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창업에 실패를 했었어요. 그때 자존심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였냐면은 난 남의 돈 안 끌어들여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끌어당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늦었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금융을 이용해야 되는, 은행을 이용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충분히 그거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을 자기 혼자만 할 게 아니라 투자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금융에서는 기본 원리가 이겁니다. 고위험은 고수익입니다. 저위험은 저수익이고요. 이 원리들 투자자들도 그렇고 또는 기업을 하는 창업자들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맞춰가야만 된다. 그래서 금융 지식이 없이는 창업자는 무조건 금융지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걸 가져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서 정권을 투자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정확한 재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7번째는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이냐. 조직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실제 그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가장 큰 겁니다. 리더가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조직원들이 만들어가고, 그렇지만 그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경험으로 남게 되는 게 조직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조직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막 다 필요 없고요. 할 때 가장 인상적인 조직,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조직이었다고 딱 보이는 것은 저는 뭐로 보느냐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네 사람입니다. 누구죠? 네 사람. 제갈량까지 포함하는 관우, 장비, 유비, 제갈량 포함하는.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보면은 봅시다. 지를 상징하는 건 뭐예요? 제갈량이죠. 용을 상징하는 그는 장비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의를 상징하는 거는 관우입니다. 근데 덕을 상징하는 사람은 유비예요. 리더가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보면은 덕입니다. 초기 창업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지로 접근해요. 자기가 잘 아는 거로 막 해요. 그렇지만 그게 어느 순간 되면은 그게 효과를 못 발휘합니다. 왜? 잘하는 사람은 기용하면 돼요. 근데 잘하는 사람을 기용해서 지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덕이 필요한 거예요. 의라는 거는 뭐냐면은 생산 조직하고 똑같아요.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그런 덕을 가지고 있는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또 용이란 거 뭐예요? 세일즈가 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이럴 수 있는 그런 강하게 치고 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용을 같은 장비 같은 경우에 좀 무식하잖아요. 막 치고 나가 싸우긴 하지만 사후 처리가 안 되죠. 이런 부분을 덕을 지닌 사람이 계속 이걸 준비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라. 조직 관리를 볼 때 제가 보면은 결과만으로 보면은 성적만 보게 됐잖아요. 나머지 영업 실적만 보고 개발했냐 마냐 보죠. 하지만은 경영자는 과정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 과정을 봐야 되냐 하면은 그 과정 속에 나오는 장애물들을 제거를 해줘야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지. 결과만 본다면 그 과정에 생기는 문제는 똑같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똑같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실제 그림상으로 보면은 결과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과정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 이 과정이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 과정들을 계속 풀어주고 녹여주고 없애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빙산처럼 둥둥 떠오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독일이라는 회사에 있을 때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ERP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ERP 시스템이 되면서 재고 관리 시스템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그 초기에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재고 관리 오더를 하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오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관리도 안 되고 납비 관리도 안 되고 맨날 클레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가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딱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이 ERP 재고 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쓴 방법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 생각하다가 이걸 잘하려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신입사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수학과 출신인데, 이제는 쪽에 쉬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출산휴가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뭐 만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 좀 되겠다.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겼어요. ERP 시스템을 맡기고.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3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전에 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한 거예요. 즉, 납기 오다나 이런 문제들이 관련된 걸 다 해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즉, 만일에 그 사람이 그런 수학적인 재능이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더라면 그거 못 풀었을 거예요. 누구를 데려다놔도 문제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됐던 거죠. 8번째로 지금은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열 것이냐. 제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은 게임의 룰, 즉 경쟁 법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트업 한다는 게 진짜 이거 저도 다시 창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한 가지가 왜 창업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심리적 부담이 많긴 해요.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야, 이거를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다면 해서 창업자로서 내 나름대로 해보겠다. 또 실패하면 또 성공하면 또 다시 시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균 창업한 사람들이 망해서 성공한 창업가들을 조사를 해보니 평균 2.5회라 그래요. 즉, 2번 정도는 다 망해봐야 창업에서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처음에 창업했다고 실패한다.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2번쯤 망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된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즘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문제 중에 한 가지인데 수익 모델 없이 창업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로 창업하다 보니 수익 모델에는 고려가 없다는 거. 수익 모델이 있다는 이야기는 고객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에게 얼마를 받을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얼마 정도를 내가 팔 수 있구나. 최소로 팔 수 있구나를 판단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럴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입니다. 시장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장에 내가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은 뭐냐면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동차 산업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뭐냐면 과거에는 뭐냐면은 개인이 쓰지 않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버스나 안 그러면은 트럭이나 이런 채의 차량을 쓰지 누가 개인이 써 이랬었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또 바뀌었죠. 개인이 다 쓰게 되는 겁니다. 저 지금 와가지고는 뭐예요? 개인이 쓰는 걸 쓰든가 전기자동차가 딱 바뀌니까 뭐예요? 이게 요즘은 운전자 없이 지금은 운전자 있는 시대 되면 조금만 미래 되면 어떻게 해요? 운전자가 없이 그냥 이송을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이동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자기들의 기업 전략을 세울 때 기업 전략을 자기가 한 4, 5년 전에 바꿨어요. 완전히 전략을 바꿨어요. 뭐냐면은 자동차를 뭘로 보느냐? 딱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동용 공간. 무빙 스페이스로 부릅니다. 무빙 스페이스 안에 뭐 하죠? 안에서? 텔레비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SNS 하거나 그런 게 최적 공간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 심지어는 미팅을 하거나 이런 게 바뀔 것이다. 그런 무빙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최적화시키는 장소가 어딜까? 라고 해서 산 데가 어디냐면 서울의 강남에 있는 옛날에 전력공사 10조를 주고 산 그 공간에 그걸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개념이 바뀐 거예요. 비즈니스 전략 모델이 바뀐 거예요. 그럼 지금 만들고 있는 엔진용 자동차가 뭐냐? 어차피 10년 후면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를 뭘로 보느냐? 플랫폼으로 보는 겁니다. 플랫폼으로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즉, 그 시기마다 어떻게 그 산업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할 때, 내 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뭔지, 내 산업의 특징이 뭔지, 내 산업의 미래가 뭔지, 끊임없이 꿈을 꾸면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창업을 할 때 지금 배터리 산업을 창업을 했는데, 이 창업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이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를 바라보면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창업하고 수성하고의 차이를 좀 말해야 되는데, 창업하고 수성은 뭐 차이냐. 창업이라는 거는 이제 구분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창업하고 나서 빠르면 1년, 늦어도 3년 이내를 창업 시기로 보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수성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창업하고 수성하고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봤던 연구개발 영역에 보면은 창업은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에 없는 것을 개발한다 라는 게 목표일 수 있어요. 수성은 뭐냐? 시장이 분명한 상품만 개발합니다. 시장이 없는 거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케팅과 영업에서 보면은 창업은 많이 알려진 것이 중요한 거죠. 많이 알리는 거죠. 뭐 수익이 남들 하면서 중요하잖아요. 많이 알리고 막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수성은 뭐냐? 수익으로 판매한 만큼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킬 수가 없거든요. 이미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생산 품질에서는 창업 초기에는 실패를 인정합니다. 뭐 에러를 놔도 되고 이걸 내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고객하고 얼마나 빨리 피드백을 해주냐에 따라 승부가 나요. 근데 수성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가하고 품질을 못 잡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삼성그룹에서 만일에 반도체 실패가 불량이 났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예.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관리 차원에서 보면 창업은 항상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위험을 안고 가야 됩니다. 근데 수성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지켜내지 못하면 바로 망해요. 그래서 수성이 훨씬 더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많아지는 거죠. 조직 문화에서는 창업은 초기 단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불안하고. 창업 초기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은 조직 내에서 역할을 본 다음에 딱 체계화되어 있죠. 그래서 조직이 안정되어 있을수록 어떤 수성은 잘 된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수성이 가지고 있는 최대 명점은 뭐냐면은 뭔가를 도약하려고 그러면은 또는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창업가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업의 수성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즉, 창업에 남들 성공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확장 가능한 가치 사슬을 가져야 된다. 고객 중심의 가치 사슬. 즉, 최소의 시장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조금씩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시장의 글로벌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여기서 조그마한 가게를 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게를 기반으로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 시장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확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브랜드를 만들어라. 어떤 경우에라도 브랜드는 필요합니다. 자기 이름을 붙이더라도 브랜드는 필요한 거죠. 그럼 네 번째로는 2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작은 계획을 세워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작업을 할 때 그 작은 계획 조달 방법에 대해서 나는 뭐 돈도 없고 또는 자금 조달할 방법도 없다. 아닙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작업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2년 정도 준비할 수 2, 3억 정도는 충분히 좋은 이 과제 제안을 하거나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창업 질서를 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뭐냐면 역할을 다음에 잘된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만들기 힘들죠. 하지만 2가지 조직은 무조건 처음에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영업, 마케팅. 두 번째로는 제품 개발. 이 2가지의 영역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 사람만 창업해야 돼요. 둘이서 창업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그걸 계속 확장시키면서 확보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품 개발 잘하는 사람 영업해야 되고 제품 개발 잘하는 사람은 영업 잘하는 사람을 파트너로 하도록. 그래서 저는 권하는 게 혼자 창업보다는 공동 창업 또는 협력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미래는 그래야만 성공적이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창업을 할 때 뭘 해야 되느냐? 경영자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 전에 좀 준비가 좀 필요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사고를 키우는 걸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거. 자기가 어떤 산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산업에서의 경험들을 계속 쌓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배터리 산업에 들어오기 전까지 10년 동안 그 관련된 경험들을 했거든요. 배터리 창업을 하기 위해 10년을 기간을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는 누구와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그래서 자기가 창업할 영역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계속 만나보는 게 좋습니다. 만나봐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그 산업에 관련된 또 자기가 하려는 창업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필요한 상도록을 만들어주겠다. 제가 지금 만들어낸 상도록의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뽑아서라도,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나는 상도록, 자기 나름대로 상도록을 기억하는 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확보하고 그게 맞는 것들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상도록의 내용을 제가 이제 쭉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창업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돌아오는 곳에 돈을 쓰라. 돈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은 결국 돈을 넣었는데 그 돈이 돌아올 수 있는 돈을 쓰라는 이야기죠. 그게 즉 뭔가 새로운 이익으로든 만들 수 있는 것을 쓰라는 이야기고, 금융지수를 쌓아라. 또 투자는 투자자의 눈높이,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서 봐야 되죠. 투자자 눈높이에 내 주장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독화살을 맞으면 독부터 빼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기 몸에서 뭔가 위급한 일이 생겼는데, 뭐 1년 후에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 이걸 할 거야. 아니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이라면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계는 알아야 된다. 창업자가 회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하고 생활을 구분해라. 초기 창업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그 사업하고 자기 개인적 가정하고 구분을 못 하는 경우도, 그래서 돈을 많이 섞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한 것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 중에 자기 나름대로 창업의 영역들을 만들어내라. 자기 정리가 필요한 거죠. 많이 들어도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되고 상관없습니다. 창업하려고 하면 이런 건 나한테 필요하대. 이런 건 나한테 필요하대. 이런 건 구구절절히 한 100가지 정도. 그러다 보면 또 그 중에 또 추려서 한 10가지 정도. 이 정도는 꼭 지켜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짧게 연습하라. 제가 이제 상도록을 짓고 나서 처음에서 이제 그 책을 고민할 때 했던 게 뭐냐면은 사례도 같이 넣을까 했었어요. 그래서 사례를 같이 넣으려고 하니까 책이 너무 두꺼워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례가 없으면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거의 지금도 계속 쓰고, 상도록은 계속 쓰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편씩 정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000몇 편까지 적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목표는 뭐냐면은, 제가 사업을 마칠 때쯤 되면은 2000편 정도 정도 수준까지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와중에 사례를 조금 더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게 뭐냐면, 상도록이라는 팟캐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00편 정도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 사례를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했느냐? 좀 창업하시는 분들 도움도 되고, 또 제 스스로도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꼭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준비하니까,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창업을 준비했었거든요.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꾸준히 준비하고, 뭔가 좀 다른 게 없는지, 뭔가 또 다른 것들이 없는지 배우기도 하고, 강연도 듣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가서 설명을 듣기도 하고, 제 경험도 정리하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창업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창업이 쉬우면 누구나 다 성공했죠. 어쨌든 창업의 성공 확률이 얼마냐? 제가 딱 그냥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창업은 10분지 1, 두 번째 창업은 3분지 1, 세 번째 창업은 80%.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80%를 메워가는, 80%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사업을 안 망하게 지키는 방법이, 출발이 뭐냐? 자기한테 가장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하든, 고쳐내든, 준비를 하든 해내야 된다. 그래야만 성공적인 창업자로 갈 수 있겠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제가 비록 제가 쓴 책이지만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도 있고 또 이렇게 해놨으니 이걸 보시고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메일로 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